네. 자, 챕터 5 근기법상 근로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판례 있잖아요. 판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막론하고 뭐 노무사 시험뿐만 아니죠. 노동법을 다루는 시험은요. 주관식과 객관식 가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시험에는 뭐 거의 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무에서도요. 실무에서도 이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하면서도 그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사용자 측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라서 각하되거나 소취하되는 경우 신청 취하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가급적이면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가급적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노조법상 근로자와 이제 비교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근기법상 근로자는 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관련된 법 규정을 전부 적용시켜 달라. 특히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퇴직금이겠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퇴직금이 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여야만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산재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제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산재,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근기법상 근로자이어야만 된다라는 거 배웠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근기법상 근로자, 여러분들이요, 노동법 주관식 하시면서 의의는요, 거의 대부분 법조문 갖고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암기하시는 분은 너무 초짜예요. 공부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의의는 기본적으로 법조문을 쓰시는 것이다. 여러분, 주관식 시험은요, 공식적인 커닝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전이에요. 따라서 또는 뭐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로 법조문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기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 임금을 목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요구권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고요. 여기 끝에 근기법 제2조 1항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근거를 적어 놓습니다. 이게 법학답안이에요. 말한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면 그건 법학답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런 거 써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근기법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근로기준법 한 다음에 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부터 근기법이라고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근로자 개념은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법, 근참법 이런 것에서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왔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하고 비교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 구별하셔야겠습니다. 이 구별 문제가 2009년도 행시에 출제됐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근기법은 현실적으로 근로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동그라미 국가. 자, 국가의 그다음에 관리 감독. 국가 관리 감독 동그라미. 즉 중요한 이제 키워드는 국가의 관리 감독이 입니다. 국가의 관리 감독에 의해서 직접적인 보호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중요한 내용은 국가의 관리 감독 차원에서 인정되는 개념이다. 자, 이에 반해서 노조법은요. 노조법은 노무 공급자들 사이에 단결권 동그라미, 단결권 그다음에 등. 여기 등이 뭐죠? 단결권 등, 요 등. 여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쟁행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써보세요. 단결권 등을 보장해줄 필요성 요거를요. 다른 말로 많이 나옵니다.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 이렇게 쓰기시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어떤 판례에서는요. 근로3권의 보장성 뭐 그게 그거죠. 근로3권, 노동3권 똑같은 말입니다. 노동3권 또는 근로3권 보장의
필요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구별할 목적으로 이제 지정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자 근로의 개념은 관점을 달리한다. 어떤 관점이요?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국가의 관리 감독이 관점이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요 국가의 어떤 관리 감독 차원이 아니라 그들만의 누구요? 노조에서의 노무 공급자 사이의 그 노조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즉 쟁의행위권 이것을 보장해줄 필요성, 즉 노동 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근로자를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나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노조 근기법상의 근로자를 인정하는 거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가의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청에다가 감독 요청하거나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 신청도 하는 것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요 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요 노조법상으로 사용자가 우리의 노동 3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나는 노조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내가 노조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 이렇게 하는 노동 3권 보장에 보장 관련된 그런 것이 포커스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만약에 나의 이런 단결권 등을 노동 3권 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근로자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인정하지 않고 어떤 불이익하게 취급한다 이런 경우에는요 뭐가 됩니까? 부당 노동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나옵니다. 자 판단 기준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판단 기준 첫 번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다음에 임금의 목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요 랍은 보세요.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여기 종속적이라는 표현은요 법조문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사업장에서 종속적으로 근로 제공하는 자. 자 근로 제공하는 자까지 나와있지만 종속적이라는 표현은 눈을 씻고 봐도요 법조문에 없어요. 이거 뭡니까? 판례가 근로자성 인정함에 있어서 이런 종속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가 이 종속적이 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요. 자 이런 종속성은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종속된다는 사용종속성과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사용자에 종속된다는 경제적 종속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누가 나눠요? 판례가 나눈다기보다는 학설에서 주로 나눈 것이 학설에서 이 양자를 주로 이제 구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근로는 정신 근로와 또는 육체 노동, 육체 근로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감정 노동자 이거 다 이런 것들 많이 이슈화 되잖아요. 감정 노동자 즉 이 사람도 노동자예요. 왜냐 노동 근로에는 정신 근로, 정신 노동, 그다음에 육체 노동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태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판례가 상당히 길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 요지 제가 특히 밑줄 친 부분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는요. 종래 판례는 어떻게 받느냐? 근로자 어떤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다 그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를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 자 어떻게 보았느냐? 판례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여기 판례가 이렇게 종속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자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이고라고 한번 슬래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슬래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종속적인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항상 그 다음에 풀어 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 이제 뭐가 종속적이다, 뭐 어떤 모습이 종속적인 모습이냐를 이제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다음에 취업 규칙, 복무 규정 또는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자 김 부장 저희 가서 물건 좀 가지고 와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 받는지 여부. 이런 거 이게 바로 구체적 지휘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찍어가지고 자 김대리 이것 좀 가지고 와 이렇게 개별적인 지휘 감독 받는지 여부 등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종합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다? 판례는요 종래 근로자서 판단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이걸 가지고 판단하였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예요. 그런데요 이런 판례가 즉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 받는지 여부를 가지고서 근로자다 아니다 라는 그런 기준을 내세웠던 판례가 바뀝니다. 판례가요 2006년도 12월 7일에 자 학원 강사 이게 부산 학원이에요. 부산 학원 강사 사례입니다. 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기 그대로 나오죠. 계약의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지가가 있는지 여부 판단해야 하고 이거 거의 똑같죠. 우리 종전 판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은요 이렇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부터 해가지고 6번, 7번 무려 9번까지 하면서 그 세세한 사례를 설시하고 어떤 유형들 사례 유형들을 설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뀐 판례 좀 바뀐 태도입니다. 판례가 바뀌었다는 태도가 되겠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취업규칙 복무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자 요게 중요해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 받는지 여부. 자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근로자에게 하는지 여부. 아까 우리 종전 판례는 상당한 지휘 감독이었어요.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이었었어요. 요게 다른 점이에요. 바뀐 게 여기서 바뀐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종전에는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하는 관계여야만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라고 봤는데요. 상당한 지휘 감독, 즉 구체적으로 학원 선생님들에 대해서 몇 시까지 출근하세요, 몇 시까지 퇴근해야 됩니다, 몇 시면 몇 시까지는 퇴근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담임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뭐 분위기상 그리고 그 내부적인 어떤 암묵적인 합의 이런 또 그 다음에 또 나에게 돈 주는 사람이 사용자잖아요. 사용자다 보니까 사용자가 원하고자 하는 그 방침에 따라 가지고 따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사용자가 그 저기 뭐야 A반 담임 선생님 좀 맡아주세요 선생님 하면은 난 싫어요. 난 당신 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 안 맡을래요.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선생님, 이런 그 학원 강사들은 그런 학원 원장님이 어떤 담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맡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다?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지휘 감독이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이런 거 여부 이것들 따져준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학설은요 1번부터 4번을 사용 종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노무지용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여부, 즉 어떤 근로자로 보이는 사람이 비품, 빗자루, 그리고 근데 어떤 업무 부분에 있어서 그 자기가 그 미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미장 재료들 다 가지고 있다든가 작업도 가지고 있는다든가 이거 소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죠? 보통 근로자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기 마련인데 그것을
노동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만약에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노동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잣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 영위하는지, 즉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걸 나에게 지시하는 사람하고 별개로 내가 돈 내고 내가 세금 계산서 끊고 등등 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이 사람은 근로자를 보기 어렵죠. 그 다음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그다음에 손실 초래 위험을 누가 안고 있는지, 즉 이거를 안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위험 안고 내가 뭔가 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근로자라 보기 어렵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자, 전속적인 경우에는 주로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튼 두 가지 더 있어요. 자,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자, 만약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A가 B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그런 상태에서 A가 B에게 줄 어떤 그 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수를 주긴 주되 A가 이 보수 중에서 근로소득세, 즉 B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A가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원천징수라고 해요. 미리 받아서 세무서에다가 내는 것, 이걸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이런 모습은요, 전형적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예요. 만약에 이런 네,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당황하셨죠? 중간에 끊겨가지고 저도 지금 보다가 녹화가 안 되고 있는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확인하느라고 잠깐 껐었습니다. 자,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보수를 줄 때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B에게 줄 보수 중에서 일부 세금을 자기가 미리 떼가지고, 즉 B가 내야 할 소득세, 근로소득세는 소득을 받은 사람 B가 내야 할 돈이잖아요. 이런 근로소득세를 A가 떼가지고 지방세무서에다가 낸단 말입니다. 이 모습은 전형적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왜냐? 지방세무서 지방세법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국세기본법에도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용자는요, 근로자의 그런 세금을 미리 떼어서 지방세무서에다가 납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규정을 따른 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방금 전 말씀드린 사안에서 A는 B의 사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여부, 이게 바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받는지, 즉 사용자가요, 자 이제 A가 B를 어떻게 이제 B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들어주고요, 그다음 고용보험을 들어줘요. 이렇게. 자, 보통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등 이런 보험을 만약에 A가 자기 것만 드는 게 아니라 B 것까지 들어주었다. 즉 고용보험 뭡니까? 고용을 하면서 고용보험, 고용하면서 생기는 보험료, 이런 고용보험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퇴직했을 때 이분에 대해서 이제 실업급여 나가고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에요. 사회보장제도 아시잖아요. 보험, 사회보험, 공공부조 뭐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 아닙니까? 이런 사회보장 관련된 법령에서 만약에 그 A라는 사람이 B를 위해서 고용보험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건강보험도 들어주고 이런 거 들어줬다. 이것은요, 전형적인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받는지, 즉 고용보험을 이제 납부를 하는 사람,
납부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될 것이고 그 납부 대상자 누구의 것을 납부하는지 그 대상자 이 사람은 근로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기준? 사용자와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산학원 이제 판례가 이런 기준들, 이름의 기준들을 쭉 9가지나 나열을 했습니다. 맨날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물어보시는 게 이거 9가지 다 암기하여야 하는 것인가 인 것인데요. 이거 다 암기하는 사람들은 천재 제록스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합격은 천재 또는 제록스 같은 머리 좋은 사람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자기 의견을 풀었을 수 있는 사람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막 이제 물론 난 너무 잘 암기되는데 어떡하죠?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거는 그 천재로서의 숙명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중요한 거 한 두세 가지 정도 판례 태도를 적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지에서 판례적인 분량은 5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5줄 내외예요. 4줄 내지 6줄 사이 5줄 정도 가장 적절합니다. 더 늘려가지고 뭐 한 페이지 쓰고 그거 완전히 불합격 답안입니다. 판례를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상당한 지감도 이거는 무조건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무 시간 동그라미 4번에 근무 시간, 장소, 그 다음에 구속 이런 것들 밑에 제가 불러드리는 부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4번에 근무 시간의 시, 근무 장소의 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구속 보여드리겠구나. 구속 4번에 자 구속 자 그 다음에 5번에서요. 자 비품 원재자 할 때 B1 B 동그라미 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작업도구 도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유 동그라미 독립 동그라미 이런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사업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에 있어서의 위험 동그라미 이것들이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8번에 자 고정급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정급 맨날 일정 돈이 주어지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수 동그라미 보수 관련된 거 보수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사회 여기에 보장 동그라미 이렇게 이런 것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잖아요. 시, 장, 구속, 비, 원, 도구, 소유, 독립, 사업, 위험, 고정, 보수, 보장 이런 것들 위주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유익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이에요. 자 됐고요. 자 요거 됐고 자 그 다음에 쭉 보시고 이렇게 돼가지고 다만부터 보시겠어요.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이런 사정은 사용자가 경질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즉 기본급, 고정급, 근로소득세, 그 다음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요거는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자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 이용해가지고 임의 정할 여지 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B가요 분명히 근로자예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안 들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안 들어주고 건강보험도요 들었다 하더라도 보통은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건강보험의 가입자 형태는 두 가지예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주로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많이 들은 것이고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B를요 A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들어졌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B도 사장님처럼 사업하시는 분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이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들로 인해서
그 근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뭐예요? 요거 쓰시면 됩니다. 판례는요, 종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 대신에 변경된 판례에서는 상당한 지휘 감독만을 요구함으로써 자, 현대적 업무 특성 및 업무 자체의 성격을 반영하였고 근로자성의 실질적 징표와 부수적 징표를 구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해서 아까 그 1번부터 4번까지 그 다음에 또 5번부터 7번까지 이게 이제 실질적 어떤 징표라고 할 것이고요. 나머지 기타 있잖아요. 8, 9번 요것들은 부수적 징표라고 선생님들이 표현하십니다. 이런 것들 구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요 판례를요. 세부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이걸 쓰시는 거예요. 문제점,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검토, 사안의 경우. 자, 선생님 여기 학설 없는데요? 예, 학설 노동법에서 학설이 많지 않아요. 그래 학설 없는 것은 학설 안 쓰면 됩니다. 너무 강조할 필요 없어요. 판례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학설 모를 때는. 따라서 너무 학설 암기하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굉장히 그 많이 알려져 있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학설들은요 제가 다 사례지 여기 서브에 들여왔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서브에 나열되어 있는 학설만 암기하고 가셔도 충분해요. 자, 학설이 없으면 안 쓰면 된다. 이게 이제 요지입니다. 자, 학원 강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자, 문제점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기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 다만 이러한 문제는 구치적 사안에 따라서 근로자성 따지는 것이지 대학 입시학 강사라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학 입시 종합반 강사 또는 학원 강사가 무조건 근로자이다 이렇게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치적 사안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에 나올 때는 굳이 근로자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시험 나올까요? 그러면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학능사가 근로자가 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아마 시험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관계를 잘 써주는 것도 중요하죠. 판례는요. 자, 원고들 학능사들이죠. 1985년부터 영어, 수학, 국어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때 1985년 언제예요? 이때는 학력고사 시절입니다. 그런데요, 1994년도 1월 3일 원고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자, 이 사업자 등록 냈다는 말은 뭐예요? 이건 원고들이 사업자 등록을 냈기 때문에 사업자라는 것이에요. 즉 사장님이라는 것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강의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네, 맞아요. 강의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근로계약 체결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형식은요. 사실은 근로자 고용하면서 이렇게 용역 제공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강의 용역 제공 계약 체결했다는 요 말은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걸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요 원고들 자 보시는 것처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이건 뭡니까? 보시는 것처럼 근로소득세 이분들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낼 거 아니에요. 이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니라 이렇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했단 말이에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포커스가 아니라 원천징수는 미리 떼주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렇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고들은요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시켰어요. 즉 직장가입자는 근로자하고 가깝다. 그런데요 이것을 변경시켰어요. 마치 사용자처럼 지역가입자로 변경했다. 근무 형태가요 일반 직원들과 좀 달랐어요. 거기에 이제 사무 보시는 직원도 많잖아요. 근데 가끔 강사는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거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직접적 지감독 받지 않았어요. 즉 원장님이 강사님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그 영어 강사 저반으로 가 이반 가 이렇게 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강사님들은요 타건에서 강의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정급이 아니었습니다.
학원생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쉐어했어요, 학원하고. 그리고요, 강의가 끝난 11월 중순경에 있잖아요, 중순. 그 다음에 2월까지. 이때는 뭐예요? 중순 끝나고 나서 이제 수능 봐야 되잖아요. 수능이 언제 도입됐습니까? 수능 1회가 언제예요? 1993년도예요.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제가 수능 첫 번째 1세대입니다. 수능 처음 볼 때 제가 이제 수능을 봤었어요. 물론 제가 재수했기 때문에 학력고사도 받고 그 재수할 때 수능 봐가지고 정말 미친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시험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무튼 그 수능 12월 끝나고 나서 저희 93년도에는 수능을 두 번 봤거든요. 여름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그리고 11월 달에 한 번. 이렇게 11월 중순에 수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2월까지는요. 이제 뭐 그 대학 취업하고 뭐 아직 재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산 학원이 재수 학원이거든요. 불투명하기 때문에 2월 중순까지는 강의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제 한 2월달 초순까지 이제 그 뭐 학교 여부가 이제 다 결정나고 추가 합격까지 결정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합격되신 분들은 좀 마음을 쓸어내시고 좀 휴식 취하다가 이제 중순부터 강의 뭐 알아보려고 재수학원 알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알고 있죠. 재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월 중순 강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기간 강사료도 당연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도 부산학원이 원고들을 해임했다. 꼭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해고라는 표현을 안 써요. 해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위촉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해촉 또는 해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요, 원고들 이 강사 선생님들이잖아요. 부산학원에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뭘 청구하느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청구는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요, 선생님, 그 임원 이사도 퇴직금 받고 사장님도 퇴직금 받는 거 아닌가요? 받을 수 있어요.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그런 규정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자, 이러한 청구 소송이 정당한 것인가? 이걸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뭐부터 짚고 나아가야 하냐면 퇴직금 청구 소송의 정당성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첫 번째 여러분이 언급하셔야 될 것이 뭐냐? 과연 이 원고들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적격 있는 사람들인가? 즉 원고들이 바로 근로자인가? 원고들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이것을 먼저 쟁점화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판례는 대학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 시간, 강의 시간, 다른 사업장에서의 노무 지급 가능성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 등에 비추어서 강사들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까 이제 그 출근 시간, 강의 시간 원래는 원칙적인 제한은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다 제한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학원에서 막지는 않았지, 강의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제한이 있었다. 즉 다른 강의하면은 원래 이 부산학원에서 그 업무를 맡을 수가 없는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담임 맡아가지고 애들 봐주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강의 외 부수 업무 같은 경우 이제 애들 출석 체크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 상담도 해주고 이런 부수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 이런 것 점들에 비추어서 근로자가 맞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요, 자 이렇게 원어민 강사, 어학원의 원어민 강사, 머리 노란 강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어요. 따라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심지어는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비록 자기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 차량을 학원 명의로 등록한 후 통학 차량 운전하는 운전자. 이제 영어가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은 그 어린이 영어 뭐 유치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차가 있잖아요. 노란색 차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유치원 차 또 이제 어린이 어학원 이런 차들이 있잖아요. 영어 학원 이런 차들인데요. 이 차가요 학원 소유가 아니라
그 운전하는 운전사의 개인 소유란 말입니다. 마치 자기 영업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이 운전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 목적으로 학원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인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잘 보시면 그렇던 사정이 있었어요. 뭐냐, 애들을 위해서 그 학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운전사가 여름에 에어컨 함부로 킬 수 없었고요. 에어컨 온도까지도 학원 명령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근해야 되고 퇴근 언제까지는 퇴근하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기타 여러 가지 학원의 어떤 지휘 감독을 받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기법상 근로자의 검토입니다. 해당한 검토,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도업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 목적으로 종소축관계 사용자에게 그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판례에도 그대로잖아요. 판례에 법리를 써준 것입니다. 판단할 것인파 라고 한 다음에 따라서 대학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검토가 길더라도 사실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판례를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 기준으로 보건데 이런 대학 입시 종합반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회사의 이사, 감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있습니다. 요게요, 제가 그 지방노동위원회 그 하면 가면서 요런 게 굉장히 많이 문제돼요. 왜냐면 그 회사의 상무, 이사 이런 분들이 자기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또는 미지급 연차 수당 이런 것들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이런 이사, 감사, 근기법상 근로자 또 그런 이사들 이런 분들이 부당해고를 낮추는 것이죠. 부당해고.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되는 게 뭡니까? 당신 이사 아니야. 이사는 기본적으로 임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데?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당신은 임원이잖아. 임원인데 무슨 근로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이사 감사라 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그리고 채용뿐만 아니라 근무 과정에서 거기에 회장님이나 또는 사장님이 강력 이런 분들을 뽑고 채용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움직인 정황이 인정되면 거의 대부분 근로자성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물이에요. 자, 주식회사의 이사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 사무 처리에 위임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감독 아래서 일정한 근로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 받는 고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근로자라 볼 수는 없다. 이게 기본인의 이렇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도 그러한 이사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라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실은 실무에서 볼 때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게 이게 원칙이고 예외가, 원칙은 근로자 아님, 예외가 근로자임이지만 실무가 실무 즉 다툼이 야기돼서 문제됐을 때는요 대부분 역전됩니다. 즉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구 사례인데요. 자, 청구가 정관, 그 다음에 임원 처우 규정 이런 것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무슨 규정 이런 것들을 취업규칙이라 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사, 상무, 전무 등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모두 대표이사가 채용. 누가 채용했다? 대표이사가 직접 채용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회사 좀 그걸 아셔야 돼요. 보통 누구 이제 임원들 채용할 때는요 대표이사가 나서가지고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는 이사회 즉 이사들 중에 대표에 불과해요. 따라서 누구 임원을 채용할 때는 대부분 누가 채용하느냐? 이게 이사회에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개인이 채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임원들을 그 이사회에서 채용했다 이럴 경우라면은 이거는 대표이사 개인 채용한 게 아닌데 이렇게 보고서 이건 임원 채용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직접 채용했기 때문에 이거 약간 일반적인 임원 채용함으로
루트하고는 좀 다르다. 이걸 여러분께서 눈치채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고들은 모두 감사, 상무이사 등의 임원으로 퇴직했습니다. 이들은 임원으로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오타입니다. 자신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오타를 냈는지 모르겠네요. 자, 자신들이 근로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퇴직금 청구했다. 이런 퇴직금 청구가 올바른 것이냐? 이걸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여기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등기임원은 이건 진짜 임원이고 비등기임원은 근로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실무에서나 기본적으로 다 등기임원, 임원, 비등기임원 가리지 않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요. 회사의 이사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업무 집행권. 여러분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거 무조건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업무 집행권. 이게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예요. 업무 집행권. 무지무지 중요하다. 업무 집행권. 지금 뭡니까? 업무 집행권이 누구한테 있냐는 것이에요. 임원은 업무 집행권이 자기한테 있어요. 대표이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업무를 임원들은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책임지고 퇴사하면 그만인 것이고요. 그런데요, 업무 집행권이 대표이사가 있다. 즉 상무나 임원이 어떤 일 처리함에 있어서 대표이사한테 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거 해도 될까요? 묻는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업무 집행권 누구에게 있다? 임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일정한 근로 제공하여 하면서 그 대가로 보고서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다? 근로자야. 라고 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검토 보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다.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죠. 계약의 판례의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즉 뭐였습니까? 부산 학원 강사 사례처럼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뭐 위촉 계약서 또는 아까 뭐였었죠? 우리 부산 학원에서는 계약이 어떤 계약? 네, 강의 용역 제공 계약이었잖아요. 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의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비록 강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근로계약을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 목적으로 종소적 관계에서 사용자의 근로 제공하는지 여부, 즉 종소적만 이것만 빼버리면 나머지는 근기법 규정이죠. 이것에 따라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비록 형식에 있어서 임원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프장 캐디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인데요. 자, 이거는 결론만 먼저 알고 가세요. 골프장 캐디 사례가 판례가 굉장히 많이 쏟아 나왔었어요.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런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막 쏟아 나왔습니다. 어떻게? 자, 결론만 먼저 암기하고 가실게요. 골프장 캐디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부정. 반대로 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 선생님, 왜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도 되죠. 아까 우리 그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구별을 했잖아요. 각각 취지가 규율이 다르고 취지가 다르단 말입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국가의 지감독,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도 괜찮아요. 가급적이면 같은 게 좋지만. 그래서 이제 박지순 선생님, 저희 선생님이거든요. 박지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달라야 되느냐, 같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다를 이유가 없다. 근데 지금 판례는 일단 달리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점. 골프장 캐디. 이 캐디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경기 보조원이라 하죠. 이 보조원이 근기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 88 관광개발 사례. 요거는요,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자, 유성관광개발이라고 합니다. 유성관광개발 사례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뒤에 나옵니다. 옛날에는 명칭이 지금은 무슨 CC 이렇게 하잖아요. 골프장을요. 그런데 근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무슨 관광 개발 요것을 골프장에 이제 등록하는 명칭이었었어요. 그래서 다 약간 촌스럽지만 88 관광 되게 촌스럽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자, KD, ABC 모두 전국 여성 노조의 이런 조합원들이다. A는 경기 진행 지체로 팀장과 다툼이 있었고, 자, 출장 유보. 이거 뭡니까? KD는요, 출장은 필드에 나가는 거예요. 필드에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팀장이 우리 막 근무표처럼 1년 번호 1번 A 2번 B 3번 C 이런 식으로 순서 정해가지고 너 나가 2번 두 번째 너 나가 이렇게 한다. 이게 내보내는 걸 출장이에요. 근데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장 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출장 필드에 안 나가면 편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캐디는요 급여가 없어요. 오로지 캐디 피만 받아가지고 생계 꾸리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출장 밖에 필드에 못 나가게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벌죠. 따라서 경제 불이익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명 처분, 아예 캐디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런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B도 출장 유보했고요. 자, C는 노조 활동위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2008년 11월 30일 날 결장 통보했는데 회사가 불인정했어요. 근데 결장 스스로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제명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자, 주의적으로는요. 근기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해가지고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했고요. 예비적으로는 노조법상 근로 전제로 해가지고 자, 이런 불이익 취급,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는 부정,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해가지고 일부 주장들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요. 자, 판례는 우리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논거로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봤냐면 시계, 필휴, 휘감, 피세징 아님 이렇게 암기하라 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시계, 필휴 이게 뭐예요? 근로시간 정함이 없다. 캐디 근로시간 별도 정함 없어요. 두 번째, 이 계약이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항상 노무 공급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캐디가 반드시 골프 치는데 필요 불가결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우리 스크린 골프 할 때 캐디 있어요? 없잖아요. 골프 할 때 캐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 불가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골프장의 직원처럼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휴업수당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에 직접적인 어떤 기감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사람들은요 캐디들은 급여 임금 받는 게 아니라 캐디 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 처분 별도 없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그냥 출장 유보할 뿐이죠. 이분들은 또 세금 납부하지 않고, 따라서 이런 분들 종합해 볼 때 대법원은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네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하게도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서 캐디가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근로상권 보장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명이나 출장 여부 처분이 이런 불이익 취급이기 때문에 무효 이렇게 보았던 것이고요. 다만 C가 스스로 안 나간 것에 대해서 회사가 제명 처분한 것, 요것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이건 불이익 취급 아님. 왜냐? 책임이 C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검토는요 가급적 판례 태도에 맞춰주기 위해서 판례처럼 봤어요. 골프장 캐디의 근무 형태, 급여 지급 여부, 근로시간 등 재반 노무 제공 형태를 보면은 이러한 사용노속 관계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검침이나 송달 업무 담당 위탁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이에요. 자, 이거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많이 계시는 분들은 한
10시 넘어서 일단 뭐 아파트 같을 때 초인종 눌러가서 아주머니가 검침 왔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검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기 검침, 뭐 수도 또는 뭐 가스 계량 이런 것들 검침하시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전기 검침 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 아기를 주부인데요. 아기 오전에 어린이집 데려다 놓고 중간에 짬 나가지고 이런 검침 업무 보시다가 애기들을 퇴근할 때, 애기 퇴근하는 건 아니죠. 애기들이 그냥 그 저기 뭐 퇴원할 때, 나올 때, 그 나올 때 또 데리러 가시는 이런 잠깐 알바식으로 그 단시간 근로자처럼 이렇게 알바식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검침 또는 송달 업무 담당 위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이게 문의됐던 사안이에요. 요게 저도 이거 근로자성 인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었거든요. 이분들이 뭐 국회 가서 막 울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굉장히 슬퍼하시고 우리도 정말 이런 그 검침을 위해 한전 산업 개발을 위해 산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근로자 인정받지 못하고 언제든지 그냥 잘리고 이거 너무 우리 불쌍한 지위 우리 좀 근로자로 인정해 주세요. 우리 그 근로 조건도 보장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서 공무청에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자, 문제점 보시면 전기 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그 다음에 전기요금 체납곡에 대한 해지, 그 다음에 또는 이게 해지 뭐예요? 단전, 그 다음에 재공급 등의 업무를 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이게 한전산업개발이에요. 즉 이런 검침원을 고용한 거는 한전이 아니었어요. 한국전력공사가 아니라 한전산업개발이라고 하는 별도의 자회사입니다. 회사예요. 별도 회사와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록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요 성질상 근로계약으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 누굽니까? 한전산업개발이에요. 여기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어떤 분 질문하시기를 이 회사를 한국전력공사가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아니라 바로 한전산업개발인 것입니다. 자, 한전이 한전산업개발에다가 업무 위탁했습니다. 위탁원은 검침도 하고 또 송무 뭐예요? 어떤 걸 이제 뭐 어떤 고지서 발송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위탁원들은 주로 외근하고 단말기 입력하죠. 그 다음에 각자 사무실로 다 복귀를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고객 민원 처리. 왜 우리 여기서 고지서가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조금 나왔느냐 이런 그렇게 하고 또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TV에서 선전도 하던데요. 갑자기 전력 사용량이 떨어지면 혹시 이 분이 어떤 뭐 사고가 생겼는지 싶어가지고 막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한지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고객 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또 고객 내역도 작성하고요. 결제, 업무 시점, 그다음에 근무 태도 등도 통제가 당합니다. 따라서 근무 태도 불량이면 재위촉을 안 당해요. 재위촉 안 당하고 그냥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차이가 없었어요. 판례는 원고처럼 검침이나 송달 업무 담당하는 위탁원들은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근기법상 근로자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는요. 자,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내용이죠. 판례 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계약 형식 관계없이. 아까 근로계약 안 쓰고 뭐 위촉계약 이제 체결했잖아요. 위촉계약 체결한 이들 이렇다 하더라도 계약 형식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에 따라 가지고 근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종속관계가 있는다면 비록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이 아니라 위탁계약이네요. 위탁계약 체결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종래 서브와는 달리 제가 최근에 추가된 판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몇 가지 더가 있는데 우리 백화점 판매원 사례.
백화점에 보면은요, 거기 어떤 물품 납품받아 판매하는 분들 앞에 그 서서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례로 한번 시험 문제 작년에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례집이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런 백화점 판매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보았다. 이런 것입니다. 나머지 논거, 1번 논거, 이 법리는 종전 논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